오후장 대비하기 위해서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효의 오후장 체크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모처럼 만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반도체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 월화장에서도 대만이 잘 가고 있다 계속 언급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기술주가 주도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시아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콩 정도만 조금 성격이 다르고 일본과 대만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 증시도 강세를 보일 때 그 안에 금융주도 있고 여러 번 강조했던 전력주도 있지만 네. 오늘처럼 이렇게 시초가에 1% 이상 띄워놓고 출발할 때는 어쨌든 어드반테스트나 도쿄일렉트론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엔비디아와 결부돼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도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상승 탄력이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네. 불구하고 둔화되고 있는데요. 자, 일본도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일단 계속 신고가 부근에서 힘을 강하게 주지 못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전고점 부근에서 어쨌든 강하게 탄력은 붙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대만도 기술주가 주도하는 흐름인데 대만이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어제 이제 이틀 상승하면서 신고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만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홍하이라든지 그다음에 TSM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강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 홍콩은 오늘 좀 독특합니다. 최근에 다른 아시아 증시가 좀 흔들릴 때도 혼자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강세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여기는 또 기술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과 부동산 종목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MLF 또 결정을 앞두고 이들 종목이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홍콩도 최근에 신고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주가 오르는 날도 있고 이렇게 금융과 부동산 종목이 또 오르면서 버텨주는 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건 2분기 들어서 가장 강한 건 여전히 홍콩이고 홍콩은 종목을 성격을 바꿔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만이 기술주가 가장 힘을 발휘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고 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 상승 탄력은 조금 제어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외 증시, 아시아 중심으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오전장 의견은 어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한다. 사실 이 전고점이 3월 말이었잖아요. 장중고점으로는 2,779선이었죠. 네, 그래서 2,800을 넘지 못했고 그때도 2,800에 대한 기대가 막 올라왔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번 확 눌렸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거래를 치르면서 시도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지수는 막혀 있고 종목 순환에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나면서 주도주가 쭉 끌고 가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 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별로 좋은 장이 아니에요. 네. 작년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안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된 것처럼 오히려 주도주는 지수를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지금처럼 종목 순환이 빠르게 도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전고점 돌파가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박스의 레벨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고점 돌파 시도가 오늘 잘 이루어지는지 남들은 역사적 신고가지만 네. 우리는 전고점 돌파 시도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전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던 오전장 어떤 섹터들이 주도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출발한 거 특히 SK하이닉스의 신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부터 설명 들어봅니다. 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강세였고요. 또 이 흐름이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 뭔가 조금 모멘텀을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네. 물론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차별화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금융주, 대형 금융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주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폭발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다. 특히 이제 삼성화재 오늘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들어오는데 또 재밌는 것은
공매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주 쪽으로, 금융주 쪽으로도 공매도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런 공매도를 깨트리면서 계속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 뭐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해당 종목군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과 원자력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1차 전력 장기 수급 계획을 이번 달 내에 발표한다고 네. 하죠.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뭐 미국 이슈라든지 미국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동안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전선주 이런 종목군들도 쭉 있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가 좀 가장 눈에 띄지 않나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오후까지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섹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토대로 전략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전략을 따라갈지 말지 이사님의 의견이 참 궁금했어요. KB증권이 생각보다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I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사님도 공격적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동의하십니까? 네, 뭐 공격적인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제목이 틀리지 않았나요? 다시 네. 찾아올 반도체 시간? 반도체 시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목별 차이는 뭐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게 뭐 소재, 장비로 갔던 아니면 대형주로 왔던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반도체의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반도체의 시간이었다. 제목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가지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 뭐 내용 다 아실 거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꾸 HBM에 막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지금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는 건 HBM뿐만이 아닙니다. HBM은 당연히 좀 이거 상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서프라이즈 낸 것은 레거시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쓸어가면서 레거시에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낸 거거든요. 지금 ASP의 개선 속도도 보시면 의외로 낸드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낸드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야였거든요. 빨간 선이 낸드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낸드의 ASP 개별 단가의 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낸드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느냐? 사람들은 512기가 막 그 서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ASP를 견인하고 있는 건 64기가짜리 eMMC.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양이 낮은 게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사양을 일단 휩쓸어가면서 한번 점프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면 HBM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SSD 같은 다양한 메모리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반도체의 시간이 없었던 적이 없다. 네. 종목별로 편차만 있을 뿐이지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네. 삼성전자는 왜? 제가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SK하이닉스는 계속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결국 지금 오늘장에서도 상승폭이 또 둔화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 둘 다 이익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네.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여전히 헛발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뭐 젠슨왕의 어프루브드 사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HBM3에서 우리도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지금 뭐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진입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또 주장은 뭐냐면 하반기에는 3E는 우리가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도 진입 못하는 상태에서 다음 버전이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연 싸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개선되는 실적을 반영해도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처럼 HBM 쪽에 먼저 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거나 기대되고 있거나 시장 차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기업들이 더 높은 PBR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터지든지 HBM의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8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전고점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정말로 3E에 대한 진출을 뭐 계약을 이루어진다면. 이뤄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뭐 한두 개 정도 나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점프업 할 수 있다는 거죠. 갭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좋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시적으로는 아실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만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못 들어오면요.
AI 시장 없습니다. 아.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무슨 돈이 남아도는 회사도 아니고 그쵸. 갑자기 공장 여기저기 떼거지로 지어서 막 짓습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HBM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믿는다면 삼성전자는 시간이 걸릴 뿐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조정 나오면 더 사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버티면 된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보다 저는 오히려 하반기 기대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좀 차트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 주십니다. 삼성전자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일단은 버티면 하반기에 오히려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가능성, 신규 진입도 역시나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전략. SK하이닉스도 팁 좀 주시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목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 지금 20만 원 중반대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이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나 어쨌든 지금 주도주의는 분명하고 네. 엔비디아와 맥락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것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지금 이미 밸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싸지 않은 상황, 과거 대비해서도 이미 점프업을 했습니다. 점프업의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서 막 급등할 때 들어가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도 뭔가 또 시장에서 우려 나오면서 주가를 누를 때 그 정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가 주도주이지 않았던 적이 없다.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왔고 지수 전체를 좀 이끌어준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두 종목을 많은 분들이 보유하셨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오늘의 김종효 이사 투자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으로 이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오후장에 저희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봐야 될까요? 두 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동차인데 지수 반등에서 좀 소외된 이유 여러 번 언급을 주셨는데 오늘 한 번 더 정리 도와주세요. 네,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정말로 전고점을 넘거나 전고점 부근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제가 자동차가 상단이 막혀 있다고 했지 맞아요. 빠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도 지수 수익률과는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자동차는 다 뻔히 아시지만 월초마다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지난 월 성적이 어땠는지.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장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어떤 판매량이 뭐 급감하거나 그러지만 않았다면 다음 주 또 월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오후장에 자동차가 지수가 레벨업을 했는데 과연 계속 답답하게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수가 올라간 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최소한 지수 수익률 정도는 저는 비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레벨업을 한다면 자동차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HLB는 이제 모멘텀이 노출될 시기가 왔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소진하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냐의 판가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오후장에는 뭐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흐름이라든지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그날이니까 네. 아마 내일까지 나타날 그 흐름에 대해서 종가 부근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같이 연동됐던 바이오 종목군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내일 또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HLB 종가 부근에서의 흐름, 기술적 그리고 수급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동차주도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언급 여러분들이 좀 인지가 되셨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장 체크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역시나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 첫 번째는요. 전고점 돌파 및 안착 여부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박스가 또 상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뭐 외국처럼 이렇게 쭉 계속 고점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도 박스 자체 정도가 상향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나 개인의 순매매 동향보다 미결자 확정의 증가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신규 진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니까 이게 종가까지 유지되는지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전고점 돌파와 안착을 외국인 주도하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금융투자의 물량은 한 번도 청산되지 않고 계속 물량이 쌓여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미결작정의 이번 저점이 24만 계약에서 벌써 27만 계약까지 한 3만 계약이 늘었고요. 외국인들이 공교롭게도 지난 5월 7, 8일 날 유입했던 선물 신규 매수 물량이 거의 한 3만 계약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물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및 안착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열어보겠습니다. 오후장 대응을 위해 유럽 신고가 랠리 지속 여부도 봐야 된다라고 주셨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수주, 그다음에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역사적 신고가로 화답을 했으니 이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이제 선순환 구도로 돌아간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최소한 종목 장세 유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또 그 큰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장 끝나고 나서 한 시가 정도를 살펴보시면 뭐 의미 있는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율 시장도 한번 볼까요? 달러 약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 볼까요? 근데 지금 원달러가 1,350원으로 내려왔어요. 맞아요. 최근의 흐름은 1,350원만 내려오면 올라오고 1,400원 부근으로 가면 막히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 1번과 같은 얘기예요. 지수도 계속 전고점에서 막혀 있었잖아요. 환율도 아래가 막혀 있었잖아요. 둘이 동시에 뚫리면 약간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오늘 1,350원을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강하게 비교적 사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돌파를 하면서 변화의 포인트를 줄 것이냐.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 박스 레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와 안착, 그다음에 환율의 하향 돌파와 안착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하면서 오후장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